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1분입니다. 수요일에는 대중매체와 사회현상 깊게 또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선희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선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활 쏘는 여자들? 네. 네,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네, 뭐 청취자들께서도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올림픽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스포츠 팬덤의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뭐 개그맨 김민경 씨가 선보였던 운동 천재의 모습. 우리 한번 다뤘었죠. 네, 운동하는 민경 장군을 시작으로 뭐 노는 언니들이라든가 네. 골 때리는 여자들 등 예능에서 이제 여성 스포츠 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붐과 열광이 이번 올림픽으로도 좀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여성들이 특히 사랑했던 종목이 아무래도 배구 그리고 양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린 기념으로 활 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산 선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근사하죠. 네. 자, 그러면 활 쏘는 여자들이 나오는 뭐 작품이 있어야 얘기를 할 텐데 네. 어떤 작품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디피카 쿠마리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인도의 디피카 쿠마리 선수는 여자 양궁 개인전 8강에서 안산 선수와 대결을 했었죠. 네. 세계 랭킹 1위 선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안산 선수와 접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안산 선수에게 패해서 4강 진출의 꿈은 좌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쿠마리 선수의 다큐를 보고 나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또 안산 선수를 응원했던 것과는 또 달리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다큐가 뭐냐면 레이디스 퍼스트.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떤 인물일까? 이 디피카 쿠마리라는 선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이 다큐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꾸며져 있을까? 네, 다큐 보고 나면 딱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다큐는 디피카 쿠마리 선수의 올림픽 도전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가 어떻게 양궁을 시작하게 되었는가에서부터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는데 고배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다시 심기일전에서 도쿄올림픽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이제 도쿄올림픽 도전 전까지를 그리고 있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도쿄올림픽 결과를 아니까 마음이 또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쿠마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 대회만 나가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이고 랭킹은 1위죠. 2014년에는 인도 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올해의 스포츠상을 이제 수상을 하는 등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왔는데요. 올림픽에만 나가면 성적이 저조한 거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양궁 종목에 대한 인도 정부의 무관심과 부족한 지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선수가 짊어지게 되는 압박. 아무도 근데 이 압박을 책임져주지 않는 이런 상황 등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가 운동하는 것을 배관시하는 인도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을 다루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가 남성의 영역이라고 아직도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탁 틀면 남자들의 목소리로부터 이제 다큐가 시작을 하는데 여자들은 집에 있어야지, 운동장에 있으면 안 돼, 뭐 스포츠는 남자들만 하는 거고 요리하고 살림하고 애들 키우는 게 여자들의 역할이지 이런 식의 이제 막 나레이션이 나오고요. 그에 이어서 쿠마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화살로 답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멋지네요. 그래서 이 첫 장면에서 이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왜 레이디스 퍼스트인가를 좀 알게 되는데요. 인도 사회에서 말하자면 레이디스 퍼스트, 여자들 먼저 막 이러면서 예의 있는 척하지만 스포츠에서는 끊임없이 여성들을 배제해온 이런 현실 같은 것들을 짚어주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퍼스트 레이디스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성들을 계속 배제하는 이 스포츠
현장에서 장벽들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처음으로. 어떤 식의 길을 뚫어왔었던 이제 여성들, 선구적인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다큐를 보면 쿠마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쿠마리가 살던 동네가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마을 중에 그랬군요. 하나였었고, 근데 그렇게 가난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일하는 건 또 싫어하는. 그래서 쿠마리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예, 동네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예. 그 마을에서 일하는 몇 안 되는 여성 중에 한 분이셨다고 해요. 남다르셨군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형수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의 동생이 형수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너무 싫어서 형수를 폭행했다는 얘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마리 삼촌이 인터뷰를 하는데 여자가 그렇게 밖에서 나돌면 좀 맞을만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의 동네에서 쿠마리가 자랐던 거죠. 그래서 쿠마리가 결국 동네를 어렸을 때 떠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 마을에서 쭉 살았으면 18살에 강제로 결혼 당했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데 네. 그 마을을 떠나서 세라이켈라라는 곳으로 가요. 예.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양궁학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쿠마리의 첫 번째 양궁학교가 세라이켈라에 있는 곳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양궁에 관심이 있어서였다기보다는 나가려는 거였죠. 12살 때였던 건데 예. 집을 떠나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양궁을 시작했던 셈이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쿠마리는 국가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곳에서 천재가 태어났다라는 평가를 듣는 선수가 됩니다. 네. 아, 갑자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짠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 랭킹 1위니까요. 대단하구나 참 싶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 마을에서 일단 벗어난 것부터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많은 좌절의 순간과 이를 또 이렇게 딛고 이겨나가는 그 쿠마리의 행보를 보신 분들 참 인상적일 텐데 네. 현재 진행형인 부분도 인도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더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폭력도 굉장히 심하기도 그러니까요. 해서요. 인도의 어떤 지역에서는요. 근데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큐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인도에는 올림픽 금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없다라는 자막이 딱 뜨거든요. 이 한마디의 말이 인도 스포츠에서 여성의 지위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인도 여성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이 인도 여성 개개인의 역량 부족 때문인가라고 하면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죠. 인식과 뭐 예. 지원과 국가적인 뭐 환경과 모든 게 다. 네. 쿠마리가 막 잘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쿠마리가 올림픽에서 실패를 하고 나니까 거봐라 여자애를 왜 밖으로 내돌리냐 이런 비판을 또 동네 사람들이 이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스포츠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뚫고 나가는 여성들에 대한 모든 다른 태도들. 네, 예. 그렇죠. 그것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리천장을 뚫는 여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의 여성이 다른 여성들을 과대대표해야 되는 부담 네. 같은 게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쿠마리가 뭐라고 하냐면 많은 인도의 여성들이 내 이야기를 통해 역경을 극복할 힘을 얻고 야망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정말 한번 이건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굉장한 화제작인데요. 예. 킹덤 아신전입니다. 네. K-좀비 사극 장르를 열어가고 있는 킹덤. 작품 중 하나. 네. 김은희 작가가 또 굉장히 유명하죠. 2019년에 시즌 1이 공개가 되고 2020년에 시즌 2를 방영했거든요. 네. 공개될 때마다 대단한 화제를 맞아요. 불러모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아신전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신전 같은 경우는 시리즈물이 아니라 90여 분 분량의 한 편짜리 특별판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같은 페이스로 간다면 내년에 이제 아마 시즌 3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시즌 3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즌 1, 2에서 완전히 조선 한반도를 막 혼란에 네. 빠뜨렸던 생사초라는 이제 식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 생사초가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투입을 하면 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생사초가 어떻게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그렇군요. 하는 걸 살펴보는 일종의 프리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전지현 배우가 주인공 아신으로 등장을 하면서 역시 전지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아신이 그러니까 활을 많이 쏘는가요? 네, 화를 많이 쏘고요. 화를 전지현 배우가 기가 막히게 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은희 작가 같은 경우에도 전지현 배우가 활 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그렇군요. 호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저 야인입니다. 이게 이제 뭐 기록에 있는 존재들인가 봐요. 네. 함경도 변방의 성 및 주변에 이제 거주하던 야인들, 그러니까 비국민들, 비시민들인 네. 거죠. 근데 이 성저 야인인데 킹덤에서 그리는 성저 야인은 여진족 출신으로 조선의 귀화한 이들이어서 충분히 조선인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어정쩡하네요. 여진족들한테는 또 말하자면 배신자처럼 그렇죠. 취급을 당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 멸시를 받는 불황민들인데요. 백정일이라든가 뭐 밀정, 스파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 조선인들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엄청나게 천대를 받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대를 받는 여진족이 성저 야인이 한쪽에 있고 다른 북방 쪽에는 파저위라고 하는 여진족들 전사들이 이제 살고 있어서 조선과 파저위 사이에 싸움이 붙게 되고요. 예. 사실 어떤 외교 정치 안에서 이 두 사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그렇겠네요. 이 아신의 불황민들 성저 야인들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부 다 몰살 당하는데 아신 혼자 우연히 살아남게 살아남았어요. 되고 이를 갈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결국 그렇겠네요. 복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때 아신이 복수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활과 그 생사초인 거죠. 그런데 왜 작가는 그 많은 무기 중에서 활을 줬을까요? 이게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활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인간이 무리가 아니라 혼자서 좀비랑 싸우려면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좀비 떼들 안에 있으면 100번 지고요. 지붕 밖에서 있어야 되니까. 이런 데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때 제일 활용하기 좋은 승산 있는 무기가 역시 활인 것 활이다.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인의 무기는 역시 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대중적 환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중적 환타지가 굉장히 잘 그려졌던 작품이 김한민 감독의 최종병기 활이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제 김한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시위를 당길 때의 서스펜스, 긴장감을 잡을 수 있고 또 몇십 미터 근거리에서부터 몇백 미터 장거리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활이고 한편으로는 총알과 달리 활은 날아가는 장면이 쭉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영화적 스펙타클을 다루기에 좋았던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는 여성 영웅, 여성 전사들에게 활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국 작품은 아니지만 헐리우드에서 만든 헝거게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여기에 캐트니스 에버딘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 영웅이 한 명 나오는데 그가 활용하는 것도 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력이 아니라 기술을 연마하고 그렇죠. 정신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몸이 작은 영웅이라든가 가능한. 이런 사람들에게 활을 쥐어주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네. 현실에 존재하는 이 활을 쏘는 여자들, 이들이 가진 뭐 공통점이 있을지 영화 안에서 네. 또 우리는 어떤 걸 그 안에서 꿈을 꿔볼 수 네. 있을지. 역시 활을 쏘는 사람들은 정신력과 근성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안산 선수한테 정말 놀라웠었던 게 심박수였잖아요. 맞아요. 어떤 깜짝 놀랐어요.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런 식의 침착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고 그래서 저는 요가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좀 다스려야 한다. 네.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아주 얘기 재밌었습니다. 활 쏘는 여자들 또 등장하는 작품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수요일 순서 이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어김없이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